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사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공시가격이 평균 19% 급등하면서 종부세 계산 사이트 조회 건수가 폭등했다부터 종부세 폭탄이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기사 너무 많이 접해볼 수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예, 이건 사실 정부에서도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종부세 올릴 때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좀 우리나라 언론들이 저는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한마디로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그래서 일부러 설명까지 했죠.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종부세 이번에 그러니까 오른 분들이요. 오른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공시가격이 오른 것 중에서 그 세금을 좀 올려가지고 그 종부세가 올라간 부분은 전체 올라간 금액 중에 한 1.2%에 불과하고 네. 나머지는 다 이제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생긴 거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예, 많이 오르게 되면 이거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세기 때문에 종부세도요. 네. 재산세 중에서 이쪽은 누진세에 해당되는 거죠. 일정 규모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요. 네. 이제 내는 세금인데 아무래도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세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발생한 건데 첫째는요. 그걸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오른 게 아니라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 집값 오른 만큼 그렇죠. 오른 거다. 비율에 따라서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할 때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네.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하려면은 한 최대한 13억 원은 12억 원에서 13억 원이 되는 이런 주택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세를 그대로 다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그걸 좀 올린 건데도 아직 반영을 하기에는 모자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체 주택 중에서 3.7%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한 거의 절반에 가깝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보게 되면요. 네. 거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는 전체 가구 중에서 보게 되면은 한 2%도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부세를 이제 그러니까는 내야 되시는 분들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세율을 올리다 보니까는 집값도 오르다 보니까는 일반 그러니까는 보통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이요. 네. 서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요. 네.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면은 이제 시세로는 한 9억 원 되는 가격입니다. 네. 이 가격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재산세가 오히려 줄었어요? 네. 예, 세율을 감면해 줬습니다. 아, 9억 원 이하라서. 네. 예. 네. 감면을 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유주택자만 대상으로 할 때도 이분들이 92%가 해당돼요. 네. 그러니까 92%는 재산세, 종부세는 안 내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요. 네. 재산세조차도 그러니까 재산세는 이제 지자체 수입이죠. 각 지자체에서 이제 수입으로 잡는 건데 네네. 재산세를만 내시는 분들도 세금이 오히려 감면됐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사실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나아진 거예요. 지난해에 비해서요. 네. 그러면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50만 채를 넘어서 박근혜 정부 네. 때보다 700% 이상 늘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 이건 틀린 거란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 대상이 느는 건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네. 집값이 오르게 되면 이제 오르는데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전국적으로 그래봤자 3.7%라 이거예요. 유주택자 기준으로 하더라도요. 네네. 그러니까 3.7%면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체 가구로 무주택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2%도 안 되는 전체 가구 중에서요. 네. 그게 증가했어도 그 정도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 모든 우리나라 가구를 다 포함하면 2%도 채 안 되는 거고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나누면 3.7%다. 정말 그렇죠. 극소수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가요. 네. 예를 들어서 언론들이 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좀 거짓 보도를 좀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이건 저 보도가 난 거니까 제가 그대로 밝히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3월 16일자하고 17일자 보게 되면요. 네. 1주택 은퇴자들 되게 이제 얘기하는, 주로 제 종부세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은퇴자들이 수입도 없고 그러는데 네. 그 말 많이 하죠. 세금이 네. 크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난처한 상황이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집을 팔아야 할 판이다,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기사에 이제 예를 든 게 뭐냐면은 음마 아파트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노후화된 아파트죠. 네. 여기에 40년을 거주하는 은퇴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76세 이제 연령을 이제 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분은 한 14년 전에 은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주 해놨어요. 네. 근데 이제 공시 가격이 지난해 한 13억 7천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한 15억 3천만 원으로 올랐다. 네.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15억 정도면 이거 거의 한 20억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제 시세는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보유세로 560만 원을 납부했는데 올해는 850만 원 이상이나 된다. 네. 그러니까 거의 한 3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분은 주로 그러니까 생활하는 게 연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 납부할 생각하니까는 자녀들한테 손을 벌려야 할 처지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기자가 이거는 아주 소설을 쓴 겁니다. 소설이요? 왜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뭔가 좀 이게 좀 찔리다 보니까는 제가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신문 있잖아요. 네. 온라인에 기사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에 온라인에서 이 기사를 약간 수정을 했어요. 아, 지면에는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신문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온라인 근데- 신문에는데. 예. 근데 세금을 그러니까 85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300만 원을 내려가지고 이제 수정을 했어요. 아, 원래 850만 원으로 많이 냈다고 했는데 다시 또 그걸 내렸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해놓고 보니까 너무 좀 이제 갔나 보죠. 그럼 실제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네. 이제 공시가격에다가 이제 이 76세면 장기 보유자는 이제 공제액이 한 네.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하게 되면은 이분이 농특세까지 다 포함해서 내는 게 66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수정해서 줄인 것도 550만 원이니까 거의 10배나 뻥튀기 해서 이렇게 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작년에 냈던 것과 별 차이가 없네요. 작년에는 48만 원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66만 원이니까는 한 17만 원 오른 거예요. 원래 300만 원을 더 낸다고 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뭐냐 850만 원이니까 사실 850만 원을 내면 좀 부담이 있을 수가 있죠. 은퇴자들이 같은 경우요. 네. 목돈으로요. 네. 근데 66만 원이면은 이게 1년에 66만 원이니까는 월로 하게 되면요. 월로 하게 되면 이거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거니까 한 5, 6만 원뿐이 안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네. 수십억 원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1년에 그렇죠. 20억 정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사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근데요, 이 집값이 오른 만큼 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건 뭐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오른 만큼 돈이 손에 쥐어지는 것도 아닌데 살고 있는 집값이 확 올랐다고 종부세를 내는 거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기사랑 다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는 네. 소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요. 네. 장기 보유자는 자기가 살면서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세금을 이제 더 많이 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배려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20억 원 정도의 그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요. 네. 미국 같은 경우 하면은요, 이분들 같은 경우 한 2억 원씩 내요. 그렇게 많이 내나요? 예, 네. 재산세 이렇게 많이 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66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담이 큰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첫째는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대개 이제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이번에 종부세 이제 그러니까 많은 이제 소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원래 종부세 이번에 세율을 올린 목적이 다주택자들을 집을 좀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네. 목적이요. 네네. 정책의 목적이요. 네. 그건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자기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다주택을 보유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기대 수익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집에다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요? 네. 근데 그게 불로소득이라 이거죠. 상당 부분이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또 피해도 입히고요. 음. 예? 부동산 투기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요.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나라의 GDP 한 20% 될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사실 무주택자라든가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실소유자 같은 경우는 괜히 피해를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이분들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올린 목적 자체가 이렇게 투기를 좀 방지하고자 주택으로 그렇죠. 불로소득 누리려는 사람들을 막고자 하려고 주택을 내놓으라고 올린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에게 더 세금이 늘어났는데 그건 의도대로 잘 오른 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근데 집값 상승,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 부담이 어쨌든 그래도 늘어는 나니까요. 한 주택자라도. 이게 야당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주택들의 이 분포를 보게 되면요. 네. 분포를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요. 전국적으로 보면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네. 딱 중간,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사람을 100명으로 놨을 때요. 네. 50번째 있는 사람이 중위 가격인데요. 네. 이게 1억 6천만 원입니다. 1억 6천이에요. 네. 예. 공시 가격이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낮은데 이게 전국 주택을 다 냈을 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데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높지만 한 1억 6천만 원.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대다수 국민들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분들은 시세가 한 약 13억 원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유주택자 중에 3.7%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더 올리게 되면요. 세금 내는 사람은 아주 극소재불가해지게 돼요. 네. 그러면 종부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서울에 그러니까. 많이 몰려 살고 서울 집값이 워낙에 많이 올라서 지금 이 9억 원으로 한다면 경기도까지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기사는 있는데요. 무슨 어디요? 경기도까지 서울 경기도 외곽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이기 때문에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주로 부동산 투기가 이제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지방 그러니까는 소도시 이런 데서는 많이 확산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요. 서울 같은 경우 30억 원 초과는 그러니까 1.1%뿐이 안 됩니다. 네. 1.1%뿐이 안 되고 전체에서요. 아, 그러니까 이제 1.1%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 이 중간 가격이요. 공시 가격으로 2억 800만 원뿐이 안 돼요. 서울이 3억 8천만 원이고요. 서울도 3억 8천이고요. 예, 네. 세종이 제일 높아요. 4억 2,300만 원입니다. 네. 세종이 우리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 안동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가 지금 경북에 해당되지는데 네. 경북은 주위 가격이 7,5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정말 차이가 크긴 하네요. 네. 예, 크지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높아도 대다수 사람들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공시가격에 기준해가지고 과세도 매기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70% 정도로 해가지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대다수는 오히려 재산세가 줄어들었다고. 네. 참 이게 언론에서 보도되기로 지금 뭐 1.1%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런데 언론에선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과장이 심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드니까 또 드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소수의 저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세금이 좀 오르면은 기분 좋을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 집값이 올랐어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지상정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주로 그러니까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분들이 내는 분들의 이익을 소위 말해서 이제 대변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극적인 기사를 만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하면은요. 이 실제 이 재산세라든가 이 보유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낮아요. 네. 너무 낮아가지고 오히려 보유세를 그러니까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학계에도 지배적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이것도 짚어볼게요. 공동명의일 때 부부가 공동명의일 때 이번에 뭐 공시가격이 올라서 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최대 뭐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공동명의 때 내는 보유세에 대한 언론 보도가 참 엇갈리더라고요. 부부가 각각 한 채씩 소유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두 채를 공동명의로 하면은 보유세 폭탄을 맞는다고 하던데요. 자, 원래
이 종부세 올렸을 때요. 네.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세대별로 원래는 그러니까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네. 세대별로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 이게 사실은 합리적인 기준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유언을 소송을 했습니다. 종부세 내시는 분들이요. 네. 그래가지고 인별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네. 인별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인별로 돼 있는 거를 이제 또 이제 시비 거는 거예요. 아, 세대별로 됐던 걸 종부세 내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인별로 바뀐 건데 이제는 그렇죠. 또 다시 왜 인별로 하냐, 세대별로 해야지 이런 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인과응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별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네. 맞는 건데 당시에 어쨌든 유언을 해가지고 헌재 판결에서 세대 합산이 유언이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인별로 이 보유하고 있는 저걸로 두 사람이 공동 명의할 때는 그러니까 1인 저걸로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것이지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이걸 하려면 그러니까 유언 소지가 안 나오게 좀 이제 그러니까는 좀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 합산을 해가지고요.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수정을 좀 해야 된다는 게 교수님 생각이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세대 합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공평성에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종부세 폭탄 얘기가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거의 뭐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해마다 나오는 걸까요?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들이요. 네. 자산이요. 네. 자산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상위 10%가 거의 그러니까 70%를 부동산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요. 이게 네. 불평등합니다. 네. 굉장히 불평등해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자산 불평등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가장 큰 주범이에요. 사실은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그러니까 의무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기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 이런 자산이 많으신 분들 보게 되면요. 제가 해외 생활을 많이 해봐서 그런데 해외 자녀들이라든가 뭐 해외에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보게 되면요. 네. 뭐 캐나다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간에요. 제가 해외 생활하면서 이걸 목격을 한 거예요. 실제로요. 네. 그러면 그분들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요. 거기는 재산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유세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그 보유세에서 불평하는 거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요. 네?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불평 한마디 없으면서 아주 고가 주택을 그러니까는 목 좋은데 이런 데다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네. 국내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그만큼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은 우리가 오죽하면은 그 일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도 좀 종부세 내보고 싶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요. 네. 예? 종부세 낸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쨌든 간에도 혜택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돈이 많은 재산이 부자라는 많은 거니까요. 뜻이었죠. 네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 근데 소득이 많아도 세금 내기 싫어서 탈세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탈세하려고. 근데 탈세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 4대 의미를 스스로 어쨌든 기피하는 불법이듯이 재산도 많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례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맞고요.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종부세가 이렇게 이렇게 저항이 심하고 일부 이제 특권층에서 심한데 이번 기회에 저는 이 종부세를 폐지하고요. 저는 오히려 국토보유세로 그러니까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아, 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요. 예, 재산세는 그냥 놔두고요. 네. 재산세는 그냥 지방자치제한테 세수이니까는 국토보유세를 해가지고 우리가 되게 이 부동산 투기는 되게 부동산 가격의 대부분 토지에서 비롯되어져요. 네. 그러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토지 보유세를 매기는 겁니다. 매기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소유가 돼 있는데 그 토지 보유세를 매겨가지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한 90%는 그러니까 자기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아요. 네. 그러면은 종부세 이런 논란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세금 낸 사람들도 자기가 다 돌려받으니까는 별로 불만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하게 되면요. 지금 종부세보다 그 상위 계층들은요. 더 많이 세금 부담 증가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대다수 국민들은 근데 그 대신 뭐냐면은 네. 저 세금 올랐다고 세금 우리가 폭증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게 아닙니까? 네. 다 돌려받으니까요. 근데 지금 뭐 3.7% 공시가격 올라서 이렇게 부동산세 3.7%가 더 내는데도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그건 왜 그러냐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그러니까 시세 9억 원 이하들은 재산세를 줄여줬어요. 네. 그런데 뭐냐면은 그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있잖아요. 네. 공시가격으로요. 네. 그러니까 한 9억 원에서 한 13억 원 사이에 있는 집입니다. 시세로는요. 네. 요 부분도 꽤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산층 같은 경우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세금이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오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생활이 6억 원에서 9억 원에서 한 12억 원 정도 주택 갖고 있는 사람 되게 중산층이거든요. 네. 수도권에서 보게 되면요. 네. 이 중산층들이 그러니까 이래서 세금이 오른 것에 대해서 기분 좋을 건 없죠. 집값이 올랐어도 아까 얘기했듯이요. 네. 이분들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네. 그런 중산층을 자극하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종부세 뭐 이런 거 없애고 국토부유세를 해서 기본 임금을 줘야 된다. 기본. 그렇죠. 그러면은 대다수 국민들은 90%까지는 돌려받는 게 더 많고요. 네. 설계해 보면은요. 네. 그 위에 5% 같은 경우도 세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낸 것만큼 다 돌려받기 때문에 분리할 거 없고요. 상위 5%만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다 집중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 저항은 하기 힘들겠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종부세 얘기는 이쯤 정리를 하고요. 예. 또 이건 교수님한테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매주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데 이번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정부가 올해 180조 원이 넘는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연간 국고채 이자만 20조 원을 훌쩍 넘기게 됐다. 일본처럼 이 빚내서 이자 갚을 지경에 몰릴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국고채 이자 20조 원. 이게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네. 지난해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했잖아요. 네. 그때보다 소위 말해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이제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이자 부담이 GDP 대비로요. 네. 더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줄었다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자율도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억 원짜리 갖고 있을 때 자기가 대출을 2억 원을 받아서 40%를 해당되는. 네. 근데 10억짜리 집으로 옮겨갔어요. 네. 거기에 40%면 4억을 대출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금리가 변함이 없다면은 이자 부담 더 늘어날 게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늘어나야죠, 네. 10억짜리 집으로 옮겨간 사람은 소득이 많이 증가하고 해서 이제 옮겨갔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득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이자 부담 비용 증가가 큰 이 부담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자 절대액만 가지고 이게 꼭 뭐하고 같으냐면요. 국채도 우리가 국가 부채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절대액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국가 부채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국가 부채가 경이 넘으니까요. 경 단위가요. 네. 그러니까 절대액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GDP 대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느냐. 들어온 돈 생각 안 하고 만약에 100만 원 벌었을 때 10,000원 나갔다. 근데 200만 원 들었을 때 2만 원 나갔다고 지금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라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비율로 그러니까 따져야 지금 되는데. 네. 지난해 20조 9천억 원이 나간 게 맞습니다. 그 20조가 넘었다는 게요. 네. 남았는데 그게 GDP 대비해서 한 1.1%뿐이 안 되는데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1.2%였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 그 재난이 없었을 때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 GDP 대비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GDP는 빼고선 그러니까는 절대 액만 가지고 잠깐만 얘기를 하니까요. 네. 뭐 나라비 1,000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여태까지 말씀하신 기조에 똑같이 이게 국고채 이자 비용 20조 원은 맞지만 다른 GDP 비용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더 적게 내는 건데 이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빚을 더 내서 지금은 돈을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래서요. 네. 똑같은 저거에 대해서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보면요. 이번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1조 9천억 달러 이제 그러니까 경기 부양으로 투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투입된 돈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가는가.
이런 걸로 이렇게 주로 기사를 구성을 해요. 이자 비용이 아니라, 네. 예, 국채라든가 얼마 주겠다 이런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재난지원금 하게 되면은 국가 부채 폭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원금으로 국가 부채가 폭등했다는 게 한국 언론의 현주소라면은 미국은 지원금 때문에 빈곤층이 상당히 감소하게 됐다. 정말 이런 시각의 다른 차이가. 쪽에 시각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그 미국에선 언론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지원금이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지원금 안 주게 되면 빈곤층이 굉장히 증가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데 이럴 때 그러니까는 이 지원금 주는 걸 가지고 트집 잡게 되면은 이 빈곤층들이 굉장히 더 힘들 거라 이거죠. 왜 이렇게 우리 언론들은 나라 빚을 그런 걱정을 못해서 안달인 건가요? 제가 일전에 얘기했듯이요. 자,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는 정부가 재정을 그러니까는 쓰면은 되게 아까 했듯이 국채 같은 걸 발행해서 쓰잖아요. 네. 그 국채를 발행해서 쓴다는 얘기는 민간에 있는 자금을 갖다가 이제 쓰는 겁니다. 네. 그럼 민간에 있는 자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대신에 국가가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많이 지원을 해주게 되면요. 그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은행 같은 데를 이용을 못 하잖아요. 이용을 하는 게 그만큼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금융자본들이 타격을 보는 거예요. 그 금융자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기재부입니다. 네. 우리가 모피아라고 하는데 네. 기재부가 그래가지고 기재부에서 국장 정도 하다가 저기 차관이나 장관 못 되시는 분들이 되게 금융기관 다 기관장을 다 내려가요. 네네. 그 얘기 제가 한번 했듯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정을 그러니까는 이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러니까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익을 자꾸만 이렇게 대변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가 지금 재정 안 쓰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지금 우리 가계 채무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네. 지금 언론에서는 그쪽을 봐야 되는데 나라 국민들을 네. 봐야 되는데 일명 모피아 그쪽의 세력에 함께 편중해서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죠. 말씀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